고려 거란 전쟁사를 합시다. 우리나라 고려하고 거란이 세운 요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거란족하고 우리 고려가 세 차례 전쟁을 했어. 역사적으로. 자, 일단은 전쟁사 나오면 항상 문제 유형은 순서 배열 형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가 쫙 나열될 건데 사료를 순서대로 무작위로 섞어 놓을 거야. 순서대로 배열하는 이런 거 잘 하시면 돼요. 일단 고려 거란 1차 전쟁 993년에 있었고요. 이때 고려의 황제는 성종 황제였어요. 훈유 10조라고 태조 왕건이 남긴 유언서 내용에 따르자면은 저 거란족은 무슨 나라다? 금수 짐승들의 나라이니 통교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잖아. 후대 황제들이 이건 잘 지켰다 그랬지. 그래서 광종 황제가요 이 위쪽에 있는 거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원 땅을 통일한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관계를 962년에 체결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외교정책을 고려의 외교정책 이렇게 불러. 친송 배가 송하고는 친하게 지내되 왜 거란을 배척해야 되니까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하고는 친하게 지내되 거란을 배척하는 관계를 친송배거 외교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차 전쟁의 배경은 요나라 황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쳐들어온 거야. 자, 일단은 이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송나라를 치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어. 근데 송하고 동맹관계 있는 나라가 후방이 어떤 나라요? 고려요. 송과 전쟁이 시작되게 됐을 때 고려 황제가 뒤에서 쳐버리게 되면 군사가 양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송을 조지기 전에 고려부터 먼저 조지고 가자 해서 자, 여따 별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요나라 황제께서는 요나라 장수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80만 대군을 하사해서 고려를 침공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손영이 형 나오면은 1차 전쟁 사료예요. 예. 아무튼 이 소손영이가 고려하고 거란의 국경 지역이 바로 귀주성 지역인데 여기를 점령을 한단 말이야. 당시 귀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고려 황제인 성종이 듣게 돼요. 다급하게 이제 신하들 모아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하들의 의견은 두 개로 쪼개져. 땅을 줍시다. 할양한다. 뭐를? 땅지. 땅을 할지론. 싸우다 뒤지자 주전론으로 나눠지게 돼. 자, 할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 옛날 중국의 5대 19 분열기 당시에 후당의 진양절도사인 석경당이는 요나라의 침략을 견제하고 막고자 연운 16주 땅을 이제 연운 16주 땅을 16개의 땅을 요나라 황제에게 줘서 요나라 황제가 그 땅을 받고 군사를 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평화를 삽시다라고 주장한 할지론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신하들은 우리가 땅을 왜 할양해 싸우다 뒤지자 주전론자들이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당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머리 좋은 문신관료 하나가 등장하니 그 이름 그 유명한 서희예요. 서희. 서희는 이 성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제가 생각했건데 이 요나라 황제의 침략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성종 황제가 그럼 침략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서희가 이렇게 근거를 들어요. 이 요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목적 자체가 영토 확장에 본인의 목적이 있었다면 귀주성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수도인 개경성으로 바로 공격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의 80만 거란 대군은 귀주성을 점령하고 일주일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으니 이들의 침략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성종은 이렇게 답해.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침략이 외교에 있는 것이라면 잘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날 대신해서 귀주성 가서 소손영이를 만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하들은 다 쫄아서 한 명도 안 나서는데 그냥 서희가 아 씨발 그냥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갈게요 하면서 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귀주 지역에서 소손영과 서희의 그 유명한 외교談판이 있게 됐고요. 서희는 소손영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에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손영이가 이렇게 답해. 너네들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 황제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통교하면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요나라 황제한테는 어떠한 통교도 하지 않으니 우리 요나라 황제께서 이게 서운해서 침략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서희가 머리가 좋은 관료라 그랬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간 거야. 그래서 서희는 이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도 요나라 황제가 통교하고 싶었죠. 헌데 요나라와 이 고려의 국경 지역에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 여진족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뭘 사절단을 보낼 때마다 걔네들이 물자리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만 토벌해 주시고 이 강동 육주 땅을 고려 황실에게 넘겨주시면 이 땅을 중심으로 요나라 황제한테 왜 통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소손영은 맨날 쌈박질만 하는 무신이라 머리가 빡대가리예요. 그래서 이 서희의 말발에 농단을 당한 거야. 그래서 소손영이가 아이 여진 때문이면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거란 80만 대군을 움직여서 강동 육주 땅에 있는 여진족을 다 북단으로 축출하고 강동 육주 땅을 빼앗아서 여진이 살고 있는 강중 육주 땅을 고려 황실에게 선물로 줘버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땅 얻고 그냥 전쟁 끝났어요. 우리에게 이득만 있었던 전쟁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쟁 갈게요. 2차 전쟁. 2차 전쟁은 1010년에 발생한 전쟁이었답니다. 이때 고려 황제 이름은 현종이었어요.
거기다 적어봐. 이거 사료에서 나오니까. 요나라 황제가 이때 당시 성종이었거든. 요나라 황제한테는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11세기 무렵에 우리나라 동북방에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여진족이 힘이 졸라 세진 거야. 그래서 이 여진은 거란이 세운 이 요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주 땅에 패권을 놓고 요나라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저 여진 토벌이 이 요나라 황제 성종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저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땅이 고려한테 이전에 줬던 강동육수 땅이라는 걸 뒤늦게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고려 황실한테 선물로 줬잖아. 아니 요나라 황제가 가오가 있지 줬던 걸 뺐자니 가오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쟁 과정 안에서 강동 유수타 병합을 꾀했던 거야. 그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 근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들은 항상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했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때 마침 고려 황실 안에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강조 위에다가 별표. 이 사람 이름 나오면 2차 전쟁이야. 자,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전에 있었어. 혹시 그 이성육부 만든 성종황제 기억하세요?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하는데 걔가 이제 목종이고요. 그 목종은 이제 사실 정체성 자체가 젠더 정체성이 게이예요, 게이. 그래서 남자를 좋아해요. 아니, 아무튼간 너 왜 게이 얘기하는데 정우 뭐냐? 정우야 혹시 아니 됐어. 됐어. 야 내가 여기 어차피 촬영하고 이거 어차피 대전 애들도 보니까 내가 지금 대전 윈터 가는데 어떤 새끼가 나 게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새끼 잡으면. 어떤 미친 새끼가 나 게이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니까. 어떤 남자애가. 아니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뭐지? 극찬으로 알아들을게. 남자애들이 게이라고 하는 건 뭐 극찬이니까. 뭐 아무튼 씨발 역 같아가지고 야 내가 해명하고 다녀. 7분반 돌아다니면서 나 게이 아니라고. 나 작년에 그 뭐야 대전 제1학원에서 그 엘리베이터 있어. 엘리베이터 내가 9층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혼자 타고 있었는데 그 4층인가 급식실이 있어요 우리 학원은.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명이 딱 타는 거야. 그래서 남자의 한 놈이 내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 목덜미 냄새 맡더니 쌤 향기가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씨발 이러서 내가 오늘 9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5층에서 중간에 내렸어요. 존나 무서워서. 난 남중남고 나온 사람으로서 남자가 내 옆에 있는 게 싫습니다. 난 싫어요. 자, 아무튼간 그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우리 게이 황제 목종이 있었는데요. 이 강조가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 게이 황제인 목종을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즉위시키니 그게 현종이야, 현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종으로 왕이 교체된 사건이 강조의 정변 사건이야. 이걸 요나라 황제가 구심점 삼아서 쳐들어온 거야. 옆 나라에서 강조라고 하는 장수 새끼가 혁명을 통해서 불법 괴뢰 정부 하나를 만들었다 하니 그 옆 나라의 질서를 요나라의 황조가 바로잡아 주시겠대요. 그래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이때 4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침공하니 이게 2차 전쟁이다. 또 하나 별표 찍고 있어. 이거 은근히 사료 해석시 많이 나와. 양규 장군의 흥화진 전투에다가 좀 별표 칠래? 자, 일단 이 우리나라 국경에 군사기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지가 이제 흥화진 기지예요. 여기서 요나라 성종의 40만 대군을 이제 상대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머쥔 게 양규의 흥화진 전투야. 너네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흥화진 전투 나오면 2차 전쟁 사료다. 이렇게 바로 연결 지어줘야 돼. 쌤이 옛날에 얘기했어. 뭐뭐 진으로 끝나는 지역이 나와 사료에서. 그럼 이거 무슨 뜻? 국경 지키는 군사기지라 그랬지. 흥화진도 군사기지예요. 자, 그때 이제 현종이 그 요나라 황제께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현종 황제 옆에서 이제 나랏일을 잘 보살펴줬던 문신 관료 하나가 있는데 이 문신 이름이 강감찬이야. 강감찬은 장군이 아니야. 장수가 아니라 문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강감찬한테 물어봐. 요나라 황제 새끼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황제가 직접 내려오는 거면 이거 작정하고 내려온 거 아니냐. 감찬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감찬이가 이렇게 답해요. 전나 싸우십시오. 이렇게 답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종이 이렇게 되물어. 우리가 요나라에 비해서 군사력이 딸려서 개경성이 함락돼도 그래도 싸워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감찬이가 졸라 싸우십시오. 또 이렇게 답한단 말이야. 강감찬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요나라 황제께서는 만주 지역에서 여진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고려하고의 전쟁도 시작된 것이죠. 이 고려하고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연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시간만 버티시면 이들은 알아서 부담을 느끼고 군사를 물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강감찬의 조언대로 현종은 수도인 개경성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치면서 계속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요나라 황제에게 보여요. 그래서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는 수도 개경성이 넘어졌을 때 아니 당연히 얘네들이 항복을 해야 되거든 이 타이밍은. 근데 이제 항복을 안 하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담을 느낀 요나라의 성종 황제는 고려 황제 현종 황제에게 친조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요.
신조가 뭐냐면은 요 나라 수도가 삼경 이망부인데 자기 나라 수도 와서 고려 황제 현종이 무릎 꿇고 대가리 조아리면서 신하의 예를 다하면 군사 물리겠다고 요구하는 서신 보낸 거야. 와서 대가리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신 받았던 현종이 옆에 있는 강감찬한테 또 물어봐. 야 감찬아, 지들 나라 와서 나보고 대가리 박으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강감찬이 이렇게 답해요. 가서 대가리 존나 박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귀를 의심하면서 현종이 되물어봐. 그럼 내가 저기 오랑캐 국가 가서 오랑캐 새끼한테 대가리 조아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감찬이 이렇게 얘기하되 답을 그 대가리 박으러 간다고 답서는 보내시되 가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대가리 박으러 가는지 알고 요 나라 황제는 군사를 물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시간이 생기니 그들의 재침을 방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현종은 그 얘기 듣고 강감찬한테 극찬해요. 넌 진짜 머리 개좋다. 자, 이렇게 해서 친조를 승낙하겠다라는 답서를 보내. 그래서 요 나라 황제 새끼는 친조 오는지 알고 군사 물린 거야. 이렇게 해서 2차 전쟁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나라 황제는 8년 동안 기다렸어. 8년의 기다림. 근데 친조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요 나라 황제가 궁금해서 서신을 보내요. 아니 온다는 새끼들이 안 오니까 궁금한 거지. 야 니네 온다며 언제 올 거야? 왜 안 와? 이렇게 서신 보내니까 현종 쪽에서 이렇게 답서를 보내요. 올해 우리 황제 폐하께서 큰 고불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편찮으니 내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커밍순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답서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요 나라 황제가 내년까지 기다리시겠대요. 근데 내년 돼도 또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또 왜 안 오니? 이렇게 이제 서신 보내니까 올해 우리 고려에서 부처님에게 공덕을 드리고자 연등 행사를 엄청 크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뭘 들고 가기가 뭐 힘듭니다. 그리고 요 나라 황제를 아련하는데 뭐라도 들고 가야 되죠. 내년에 잔뜩 조공품은 갖고 갈 테니 내년을 기다려주세요. 커밍순. 이런 식으로 또 답서를 보낸 거야. 그래서 또 내년 기다려 또 내년 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8년을 이렇게 딱 기다린 요 나라 황제는 이게 딱 느낌이 온 거야. 내가 낚인 거구나 이 새끼들한테. 그래서 3차 전쟁의 배경은 고려 황제인 현종이 하겠다라는 친조를 거부한 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따가 별표. 여태 요 나라 황제는 고려를 정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손영의 친형이었던 소배압 장군에게 군사를 하사해. 그래서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소배압이 거란의 군부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돼. 소배압 나오면은 3차 전쟁. 근데 이 지난 8년 동안 재침 대비는 대부분 다 됐겠죠. 그래서 강감찬을 중심으로 한 고려 여진 연합군 20만 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쳐들어오는 쪽이 더 숫자가 더 적네. 소배압의 거란의 군부대는 강감찬의 고려 여진 연합군한테 연전연패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소배압은 요 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더 이상 싸워봐야 득될 게 없다는 생각에 퇴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고려하고 요 나라의 국경 지역이 귀주 지역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고려 여진 강감찬의 부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고요. 이 매복 작전에 휘말려서 여기에서 10만의 대군 중 요 나라의 10만 대군 중 2,000명 남고 다 죽게 돼. 그게 그 유명한 귀주 대첩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주 대첩을 끝으로 이 요 나라 황제는 고려하고 이제 다시 평화롭게 지내고 싶대요. 화친을 제안하게 됐고 화친을 승낙한과 동시에 고려 거란의 3차 전쟁은 완벽한 고려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다라는 거. 따단. 자, 근데 화친 내용이 이거란 말이야. 요 나라는 다시는 고려의 국경에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걸 합의한 게 화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란족은 인간이야, 금수야. 금수 짐승 새끼들이지. 짐승 새끼들이 약속 지키겠냐? 필히 나중에 또 침략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란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련포 입구까지 장성을 쌓게 되는데요. 그 길이가 1000리예요. 그래서 이 상을 천리장성이라고 불러. 천리장성. 그래서 이 천리장성은 거란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서 배열시 이게 맨 뒤로 들어와야 돼. 천리장성 완성이. 됐니? 됐어.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한국 싸울 때 배웠던 거니까 상식 수준이니까 거란하고 싸울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 사탄마귀를 물리치자 해서 불경의 내용을 한 땀 한 땀 목판에 새겨넣은 걸 뭐라 그래? 아니야. 팔만대장경 몽골하고 싸울 때 만든 거야. 처음 제작했다 해서 대장경인데 처음 제작했다 해서 처음 초자 써서 초조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져. 그러니까 모르면 저가 씨 아무튼 여태가 뭐가 만들어졌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2차 고려 몽골 전쟁 때 화재로 소실되자 다시 만든 게 제조대장경 8만대장경이에요. 얘들아 그 8만대장경이 어디에 보관돼 있어? 잘한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자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애들 이거 다 못하더라고. 니네 집 뭐 수납장 두 번째 수납장에 있지 않을 거 아니야. 합천 해인사에 있어. 팔만대장경은. 자 됐고 자 아무튼 이 거란하고 이런 충돌 끝나고 나서 이제 여진하고 이제 충돌이 있어요. 여진.
자, 우리 여진족 친구들은 여기 살아. 우리나라 동북방. 애들아, 이것도 또 적어놔야 돼.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이거 지도 좀 그려놔봐. 봐봐. 우리나라 백두산 있지? 백두산 북서쪽에 있으면 무조건 거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북방에 있으면 여진 친구들이야. 얘네들이 뭐 지역이 바뀌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도 문제가 나와. 자, 여기 기역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과 고려 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기역은 뭐야? 거란족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 니은은 어디를 말해? 여진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위치 잘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와 실제 학교에서. 자, 아무튼 이 여진은 여기가 북방구잖아. 동북방. 추워 더워. 논리를 잡아보자. 추워 더워. 추워. 농사가 돼 안 돼?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부족한 건 쌀이에요. 근데 고려는 뭐가 많이 부족하냐면 거란하고 맨날 전쟁하다 보니까 용병이 많이 필요하다. 여진 애들의 기마술이 이거거든 세계에서. 그래서 여진 애들은 고려에 용병 띄워주는 대신 그 대신 뭐 처먹고 살았다? 고려한테 쌀밥 처먹으면서 살았다. 자, 그러면 여진 부족장 입장에서는 고려 덕분에 먹고 사는 거니까 고려가 어떤 국가로 보이겠어?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따랐대요. 부모의 국가로 숭배했대요 고려를. 됐니? 자, 근데 모든 자식이 부모하고 친하니? 또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여러 여진 부락 중에 완안부 부락이라고 있어. 완안부 여진. 이 완안부 여진을 이끌었던 추장이 오화속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약탈 목적으로 고려 숙종 황제 집권기 때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진 부락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돼요. 자식끼리 싸우면 누가 말려야 돼, 이 싸움을? 부모가 말려야 돼. 내가 어려운 질문했냐? 부모가 말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려 황제가 이때 당시에 숙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숙종은 화가 난 나머지 요때 밑에 있는 윤관 장군에게 병사를 내려서 저 무례한 완안부 여진을 토벌하고 와라 오더를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윤관은 군사를 이끌고 완안부 여진이 살고 있는 동북 지역으로 진출을 해요. 근데 토벌하고 오라 그랬는데 지가 토벌 당해서 와요 윤관이. 그래서 윤관이 요때 충격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무시했던 저 오랑캐 여진한테 왜 우리 고려군이 밟혔을꼬? 연구한 결과 진리 하나를 도출하게 돼.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다 뭐로 덮여져 있죠? 산이에요. 니네가 고려 황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 산지야. 보병을 양성하겠어? 기마병을 양성하겠어? 기마병이요? 루돌프 키우니? 산 넘고 다닐 수가 없어. 말 같다가 루돌프 키우지 않은 이상 보병 키워야지. 다 산이다 보니까 걸어서 싸우는. 보병이 이제 걸을 보자에 병사병자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의 군부대는 대부분 다 주력 군부대가 뭐로 구성돼 있다? 보병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현재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주에 원정 전쟁을 갔죠. 만주 평야에서 여진의 기마병하고 우리나라 보병이 싸워. 기동성 싸움에서 당연히 누가 이겨? 여진의 기마병이 이기겠지. 그래서 윤관이 여기서 딱 판단한 거야.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기마병 중심의 특공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숙종에게 건의해서 만든 특공부대 이름이 별표, 별무반. 그래서 이 별무반은 어떤 민족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특공부대다? 여진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사는 한 17만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뭘 할 때 국가가 돈 많이 쓰는 거 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료 내용 난 그대로 가르쳐. 야, 내가 그 내용을 좀 잼뱅같이 가르치는 것 같아도 다 사료를 근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다. 원문 사료. 윤관 장군은 별무반 만들 때 20살 이상의 군인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궁궐에 불러 모았대요. 뭐 지금 따지면 뭐 너네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생 되면은 국방부에서 프로포즈 서신 오잖아. I need you 이렇게 신청 검사 받으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징병 대상자들 궁궐에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그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해. 자, 여기 보인 남자들 중에서 집이 좀 잘 산다 해갖고 집에 살아있는 페라리 말 한 마리라도 있는 새끼 손 들어봐. 이러면 이제 몇 명 딱 손든단 말이야. 저희 집 부자여서 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니네 집 말하고 친하겠네. 니네 집 말 위에 타서 싸워. 니네들은 앞으로 기마병 부대 신기군이야. 이렇게 해서 기마병 부대가 만들어져. 이 이름이 신기군이야.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자들은 또 손 들고 이렇게 윤관한테 질문을 던지겠지. 나으리 저희 집은 가난해서 말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십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니네들은 두 다리가 있잖아. 걸어다니면서 싸워. 니네는 보병부대 신보군이야. 이렇게 해서 보병부대 신보군이 탄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메인 종교는 불교죠. 그래서 그 머리 빡빡맨 승려들이 여진 사탄마귀를 물리치자 하면서 이제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여진 마귀를 쫓는 군부대라고 해서 항마군이라는 이름으로 승병부대를 찬성시켜요. 승병부대. 그럼 승병은 뭐예요? 뒤에서 염주 존나 돌리면서 응원해요. 응원. 빅토리 빅토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존재들은 필요해요. 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응원 잘해야 돼. 사기 증지 때문에. 아무튼간에 자, 이렇게 해서 별무반 특공부대 만들어서 다음 황제인 예종 집권기 때 여진이 살고 있는 동북 구주 땅을 빼앗아서 여진의 재침을 막기 위해 동북 구주를 이으는 성을 하나 만들게 되니 별표
동북구성이 이때 축조돼요. 1107년에. 진짜 잘 나와. 동북구성 축조. 자, 그러면 이 동북구성은 어떤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여진족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선생님 거 교재에 밑에 보시면 동북구성을 완성한 걸 기념한 걸 그리는 그림이 있어. 그게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척경입비도. 보통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저렇게 문제 내요. 저 사진 있지? 니네들 교과서 받으면 대문짝만하게 있을 거야. 저 사진이. 자, 저 사진 싸가지 없이 부가 설명 없이 하나만 딱 보여줘요. 자, 이 그림 이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킬러예요. 됐지? 근데 객관식으로 좀 쉽게 낸다. 이렇게 나와. 저 그림을 보여주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고르라 그래. 그럼 동북구성이 완성되어서 이쪽 고르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왜 이름이 척경입비도냐면 배척했대. 어디서? 우리나라 경계에서 누구를? 여진을. 그걸 기념으로 세웠대요. 뭐를? 비석을. 그걸 담은 그림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척경입비도 잘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예종한테 동북 구조 땅을 빼앗긴 여진족 부락은요, 이 동북 구조 땅을 되찾고자 계속 공격을 퍼붓게 되는데요. 윤간의 별무반이 진짜 잘 싸웠나며 여진족한테 함락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진의 부족장이 예종 황제한테 비굴비굴하면서 서신을 보낸 거야. 이전부터 우리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국가로 따랐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 부모의 나라로서 자식의 국가의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셔야죠. 다시는 고려의 국격에 침범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살고 있었던 터전인 동북 구조 땅을 돌려주십시오라는 서신을 보냈대. 그래서 예종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 예로부터 이 여진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고려 황실이었지. 부모의 국가로서 자식의 실수 한 번쯤은 눈 감아주겠다. 다시는 이 땅을 돌려줄 것이니 다시는 우리 국경에 침범하지 말아라 해서 2년 만인 1109년에 동북 구성 자리를 여진 애들한테 돌려주게 됐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안부 여진을 반환받은 동북 구주 땅을 중심으로 무럭무럭 크더니 여진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해요. 이렇게 해서 여진 대통합 국가인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1115년에 만들어지게 됐고, 이 금나라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송까지 멸망시켜서 영토를 요만큼 확장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 대제국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황제인 인종황제 집권기 때 금나라의 황제는 우리나라 고려 황제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우리 여진 금나라가 임금국가 되고 고려 황제가 신하하자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서신 보낸 거야. 너네들이 이거 중3 때 배워서 알겠지만 황제는 인종인데요. 더 이상의 실권자가 있어요. 그 이상의. 누구게? 인종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가 있어. 누구게요? 이자겸 씨예요. 들어보셨죠? 이자겸이 실권자야. 근데 이자겸 입장에서는 이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금나라 황제가 기분이 역 같았어. 기득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니? 전쟁이야. 전쟁 터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어떻게 될 수 있어? 터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기 외손주의자 황제 인종이 이걸 거절하게 되면 필히 금나라고 뭐가 터져? 전쟁이 터지겠지. 이걸 어떻게든 이자겸이는 막고자 했어요. 그래서 외손주 황제 인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나 교과서 사료 그대로 가르친다. 이거 사료까지 강의하고 있는 거야. 자, 예로부터 소국이 대국을 숭배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였습니다. 옛날엔 여진 부락이 소국에 해당하고 고려가 대국에 해당해서 소국인 여진 부락들은 이 대국인 고려 황제를 임금 국가로 받들어 보셨던 것이죠. 헌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전환이 되어서 이 여진이 대제국이 되었고 고려가 소국이 되었으니 소국인 고려는 대제국인 금나라 황제를 사대하는 것이 마땅한 예인 줄 아래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군신관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인종은 아무 힘이 없었다 그랬죠. 아니요, 시발 어차피 외할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군신관계 요구를 승낙한과 동시에 우리는 이때 금나라의 신하관계로 들어가서요, 전쟁까지는 안 벌어져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순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순서대로 가르친 거야. 시간 순서대로. 됐니? 자, 이제 인종황제에 있었던 얘기 할게. 아, 오늘 왜 이렇게 뒷골이 땡기지? 조만간 나 뒤질련가 봐. 왜 이렇게 뒷골이 땡기지? 강의하는데. 왜? 아이씨, 뭐 이유 설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파요 이지라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정우야 연애 못해. 여자친구가 아파요 이러는데 나도 내가 더 아파. 나도 아파 이지라라면은 차이는 거야. 어? 그건 원인은 넌데? 좀 늦지 좀 말아줄래? 어? 자, 아무튼간에 인종 중기 때 있었던 일 얘기할게. 중기 때 있었던 일. 자, 요때 중기 때 기득권 세력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이 문벌귀족은 고려를 건국한 개국공신 어떤 집단으로부터 시작된 애들이지?
호족 중에 나 중앙에 살래 이런 애들이 권력이 안정화돼서 귀족화 이루니 얘네들을 중기 때 문벌귀족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저문 알려줬어요. 이것도 귀족이란 뭐하고 뭐를 세습하는 친구들을 말해? 재산과 아씨 관직과 재산을 세습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이거를 알면은 구조적으로 외우기가 편해요. 그러면 자손대대로 뭘 세습했다? 관직을 세습했다. 나도 이거 저번 시간에 알려줬다. 어떤 제도로 세습했을까? 알려줬잖아.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이 집안에 있으면 관료 자제들에게 공짜로 관직을 하사해주는 제도. 음서예요. 맞아요. 음서로 이제 관직을 계속 내려준 거야. 그럼 이제 재산 세습은 비결이 뭐냐? 요거 별표 잘 나와 시험 문제.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 갖다가 재산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공음전이 뭔데요? 집안에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이 있다 하면은 그 5품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에게 땅을 주니 그 땅 이름이 공음전이야. 됐니? 고위급 공무원한테 하사한 땅을 뭐라고? 공음전. 근데 이게 세습이 된다. 세습.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토지를 계속 뭐하고 있다? 물려주고 있다. 한 집안에서 땅이 지금 독점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지켰던 게 문벌귀족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왕실과 외가 친척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안정화한 사람이 있으니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이라고 하는 귀족이었습니다. 이자겸. 우리 자겸이 형에 대한 역사 좀 얘기할게요. 인종 아빠가 예종이야. 동북구성 축조한. 이 예종한테 이자겸이가 지 둘째 딸을 시집 보내요. 문경태우라고. 그래서 이 자기의 둘째 딸하고 예종 황제 사이에서 나온 베이비가 인종이야.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정우야.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뭐야? 지금 굿, 배드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었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엄마 아빠를 뭐라 그래? 엄마 아빠. 아, 진짜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외할아버지잖아, 외할아버지. 지금 누가 잘못된 거야? 내 질문이 잘못된 거야? 자, 그래, 씨발 외할아버지야. 그래, 아무튼간에 왜 외할아버지라고. 자, 아무튼간에 이 외할아버지 이자겸이는 외손주가 황제 자리에 즉위하고 나서 왕실의 외가 가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의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을 인종 황제한테 또 시집을 보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여동생들하고 결혼한 게 인종 황제예요. 이렇게 해서 왕실의 외가 가문 유지하면서 권력 안정한 게 이자겸이었다. 근데 이자겸이 황제보다 이때 당시 힘이 강해. 내가 옛날에 알려줬어. 이것도 알려줬어. 자,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 황제들은 항상 어떤 관료들을 옆에다 둔다 그랬지? 자, 고려 황제들은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옆에다 둔다고? 과거제 합격해서 올라온? 어? 어떤 거? 아, 그냥 사대부라고 해야 돼. 그 신진사대면 말기 때 들어오니까 사대부들. 그래. 그래서 인종 옆에는 항상 사대부 관리들이 있어요. 과거 합격하고 올라온 능력 증명된 관료들. 그중에 사대부 공무원 중에 정지상이라는 관료가 있는데 그 인종 황제한테 이렇게 상소를 올렸대. 이자겸의 권세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으니 손을 쓸 수 있을 때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상소를 보낸 거야. 이자겸이 죽이라는 상소인 거죠. 그래서 인종 황제도 외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 노릇 지가 자대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자겸 암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걸 이자겸이 미리 알아버려요. 그래서 당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이 사건을 1126년 이자겸의 난 사건이라고 통칭한답니다. 이자겸의 난. 당시 이자겸과 척준경은 사병을 동원해서 인종황제가 살고 있는 개경 궁궐에다가 불화살을 땡겨서 불로 태워버리고요. 궁궐이 이제 뜨겁게 불타고 있을 때 그 신하들하고 한관들이 막 뛰쳐나온단 말이야. 당시 인종황제를 따랐던 신하들을 전부 다 주살하는데 이런 만행을 벌입니다. 그리고 인종황제를 이자겸이가 직접 납치해서 자기의 자택인 중택으로 납치를 해요. 그래서 그 갇혀진 이 인종황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사람은 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또 인종황제한테 하늘이 주신 기회 하나가 찾아와요. 이자겸의 난을 같이 일으킨 게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랬지. 이 척준경 집안과 이자겸 집안 사이가 더럽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인종황제 귀에 딱 들린 거야. 자, 사이가 왜 안 좋아졌냐? 척준경 집을 지키는 집사와 이자겸의 노비하고 한바탕 멱살 잡고서 한번 쌈박질 한번 있었대요. 그때 이자겸 노비가 척준경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니네 집 주인이 최근에 무슨 짓거리를 한지 아냐?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에다가 불을 질렀다. 아, 어머나
대역죄인으로서 니네 집 주인도 대역죄인이니 그 대역죄인 니네 집 주인과 함께 너도 같이 처형당하겠구나. 연식으로 디스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척준경 집사가 자기 주인 디스 받았으니까 존나 빡쳐갖고 뭐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제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 소식이 집주인 척준경 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척준경은 이때부터 이자겸 졸라 헤이터 돼요. 이 이자겸이 이 새끼는 집에서 뭔 얘기를 하건 간에 그 노비들도 나를 욕보이는가 해서 이자겸하고 완전 쌩까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척준경한테 인종왕제가 서신을 보내. 뭐라 서신을 보내냐. 너가 조금 생각이 짧아서 역적무리 곁에 잠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데 니네 척씨 가문이 자손 대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황제 곁에 서야겠느냐 아니면 역적무리 곁에 서야겠느냐. 자, 선택의 초이스. 뭐 이런 식의 서신을 보낸 거야. 자, 너네가 척준경이면 딱 봐도 누구 곁에 있는 게 낫겠어? 황제 쪽의 편에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자겸을 배신해서 이자겸을 포박해서 잡아다 와줘요. 척준경이가.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를 좀 그래도 아직도 무서워했나 봐. 그래서 외할아버지 바로 숙청 안 하고 일단 물어본단 말이야. 자네는 나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면서 왜 나를 죽으려고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자겸이가 침뱉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나의 권세 덕분인데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먼저 배반하여 죽이려 들었으니 내가 먼저 칼을 뽑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인종은 아직 이제 외할아버지가 무섭나 봐요. 죽이지는 못하고 영광지역으로 유배 보내고 이자겸이를 없애요. 궁궐에서. 이 사건은 이자겸이 난 사건이라 그래. 그럼 교과서에서 이 사건을 왜 중점적으로 다루냐면 간단하지. 중기 때 기득권인 문벌귀족이 누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성했다? 황제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힘이 강성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아무튼 이자겸의 난 끝나고 나서 크게 두 개의 이제 세력이 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해. 개경파 세력이 있고 서경파 세력이 있어요. 서경파 세력. 자, 일단 이 개경파가요 수도죠. 그럼 여기가 집권당이 아니야. 집권당이 여당에 해당해. 얘들아, 여당이 무슨 뜻이야? 여당? 집권한 당. 집권하지 못한 당을 뭐라 그래? 반대? 야당. 그래, 서경파가 야당이야. 자, 일단 이 여당의 핵심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야. 이거 중3 때 역사할 때 배웠어. 우리 김부식이가 여태 인조왕제의 명령에 따라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편찬하니 그 관찬사서 이름이 뭐더라? 삼국사기 요때 만들어진 거야. 인종 때. 자, 아무튼간에 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친구들은 유학자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교를 따라요. 그리고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와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대부인데, 자, 이 묘청은 좌비 승려야. 딱 봐도 무슨 종교 공부해? 불교. 우리 승려들이 취미상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풍수지리설이야. 풍수지리설. 전반에는 이 풍수지리 얘기하면서 귀신 얘기만 한 10분 떠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할게요. 고마워요. 짧게 끊어줘서. 들어봐야 좋지도 않아. 집 가는 귀가 시간이 좀 더 빨라져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왜 풍수질이야? 그 분신사바고 이 양반아. 그, 그 그거 강령술이라 그래. 정말 알겠지? 풍수지리가 뭐냐면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기운에 따라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기륭화복이 정해진다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정우야, 너 집 지을 때 공동묘지에다 지어야 돼? 아니면 양기 가득한 곳에다 지어야 돼? 어. 그래.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 하나 알려주자면 풍수지리를 선생님이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난 관심 꽂힌 거 있으면 막 연구하거든, 나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책 10권 빌려가지고 이거 다 읽어봤어. 아무튼간에 그 사람의 기운이 몰린 곳이 머리래요. 그래서 머리를 항상 그 현관하고 화장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무조건 자야 된대. 왜 그러면은 그 이제 거기가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서 기운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춥잖아. 그래서 화장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자야 돼. 만약 화장실 방향으로 대가리를 향해서 자잖아. 좋은 기운이 다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렇대. 그리고 현관문 딱 열면 그 현관에 거울은 없어야 돼. 이유가 풍수지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된 건데 샤머니즘을 근간으로 두고 있어. 장례식 같은 데 갈 거 아니야. 아버지나 니네들이. 그러면 이제 귀신이 옮겨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안방 같은 데는 못 들어와. 양기가 가득한 곳이라, 사람 사는 곳이라. 그래서 딱 현관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거울이 있잖아. 그럼 거기를 집 삼아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사고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현관에 거울은 없어야 돼요. 풍수지리적으로 따졌을 때. 또 하나 좋은 팁.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싶으면 소금 있죠. 소금을 비닐봉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현관이나 신발장 쪽에 넣어놓으면은 그 소금이 애군을 물리쳐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대. 쌤이 진짜 그렇게 하니까 상담 전화 갑자기 5건 더 와가지고 돈 150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내 신발장에는 아직도 소금이 있어요. 동생이 맨날 치워갖고 내가 다시 놓고 막 그래. 이유는 설명하기 좀 쪽팔리니까. 아니 무당들이 그랬어, 무당들이. 왜?
너가 자꾸 엄마 속썩이면은 귀신보다 너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엄마가. 근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요 얘기 들었다고 또 집 가갖고 엄마 소금 어딨어 뭐 요지랄 하지 마세요. 저 컴플레인 전화 받는 거 싫어요. 뭐 이제 역사 가르치라고 보내놨는데 이상한 거 쳐 가르치고 있다. 여기 무슨 세뇌시키는 종교단체다. 옛날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 우리 학원에서. 역사 학원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역량이겠죠. 근데 막 이제 이상한 원장들이 막 그런 소문을 도는 거야. 저기는 무슨 종교단체다. 애들이 이제 뭐 세뇌당한다. 뭐 극찬이죠. 그냥 극찬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유 옛날 피곤했어. 궁금하면 더 얘기해 줄까? 아니 듣기 싫으면 그냥 바로 강의하고. 해요? 아, 그냥 그 어떤 형이 귀신 보는 형이 있어. 그냥 귀신 보는 형이 그 귀신 특징 같은 거 알려줬는데 빨리 얘기할게. 귀신들은 그냥 음기로 가득 찬 에너지래요. 샤머니즘에 따르자면. 근데 사람은 음기 양기를 둘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을 싫어한대요. 사람 피하고 다닌대. 이유가 죽어 있는 귀신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보다 기운이 약해. 그래서 기운끼리 부닥치면 박살나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 피하고 다닌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야. 이제 수업 이렇게 들을 때 학교에서 이러고 자는 애들 있잖아. 근데 자는데 이렇게 곱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경기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는 무당이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귀신하고 부닥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부닥치니까 이제 기가 딱 이렇게 깨진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이게 일어나는 거래.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소름 돋는 경우,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귀신하고 스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귀신 본 적 있어요? 아, 가인 놀려봤어? 가위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아무튼 그 귀신을 안 봤으면 평생 안 보인다 그래요. 그 귀신 보는 형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근데 단 귀신은 느낄 수는 있다 그래. 그 형도. 뭐라 그러냐면 니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야. 니네가 양기가 세서 그래. 근데 피곤할 경우 있지. 그때 양기가 떨어지거든. 그때 우연치 않게 귀신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헛게 보인다고 그래. 음, 근데 느낄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들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 없는 곳에 뭐 흉가, 그 폐가, 그다음 폐교, 지하실, 그다음에 뭐 어두운 곳, 막 이제 어두운 산속 깊은 곳, 개울가, 우물 이런 데 이제 애들이 모여 산대.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걷다가 어두운 골목을 봤어. 근데 느낌이 싸해, 안 좋아. 그럼 걔 그게 있는 거야. 그런 걸 느끼는 거래,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가위 얘기했잖아. 그 귀신 보는 형이 가위 많이 눌려. 그래서 가위가 딱 두 종류가 있대. 나중에 혹시 눌릴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지혜일 거야. 그냥 눌리는 가위가 있대요. 이건 괜찮대. 귀신 안 보인대. 근데 귀신 보이는 가위의 특징은 뭐냐? 가위 눌리기 전에 귀 쪽에서 이명 소리가 난대. 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귀신이 누르는 거래. 그러면 이명 소리 날 때 몸을 엄청 흔들어서 무조건 깨야 된대. 그럼 이제 귀신한테 만약 못 깨잖아. 한 6시간 동안 농단 당하신다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랬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양기가. 뭐라고? 잘했어. 효자다. 어. 그 힘들지, 힘들지. 깨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힘들지. 그래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 뭐야, 그 형이 이렇게 경험했던 귀신 중에 가로등 밑에 있는 애가 제일 무서웠대. 이유가 그 가로등 그 이제 그 형이 고3이었거든. 피곤해. 그래갖고 바카스 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딱 1층 내려왔어. 근데 저 멀리서 그 형이 귀신 본다 그랬었잖아. 저 멀리서 사람 키보다 더 큰 검은 형체가 이렇게 딱 보이대. 그런데 이제 그 형이 내가 그 형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어. 저게 헛거일 수도 있잖아요, 형.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느낀대. 저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게 딱 붙는데 옆에. 그리고 싹 가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낸대. 근데 그 형이 행여나 이제 귀신 보게 될 경우에 자기가 절대 이 애를 봤다라는 거를 걔가 인지하게끔 해서는 안 된대. 그래서 최대한 팁이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래. 사람 많은 곳으로. 그럼 사람 많은 곳 가면 양기가 많으니까 그 애가 도망간대. 그래서 이제 편의점 따락 들어가니까 애가 이제 다시 자기가 믿는 가로등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애가 왜 형이 무섭다 그랬냐면 그거지. 사람 원래 피하고 다닌다 그랬잖아, 귀신들이. 그래서 이 귀신들 항상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장애인 마냥.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사람 안 부닥치려고. 그리고 이 방이 있으면은 항상 여기 모서리 같은 데 이제 있어. 귀신들은.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MT 같은데 대학교 가가지고 무서운 얘기할 때 있잖아 친구들이랑 이거 모서리에서 하면 안 돼. 귀신 옆에다 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귀신 소리를 하면은 그 귀신이 자기 얘기하는지 알고 찾아온다 그랬었어.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 아무튼간에 그렇대. 그러니까 원래 귀신들은 그 사람 무서워서 피하고 다니는데 가로등 밑은 양기가 가득한 곳이거든. 불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 왔다 갔다 지나가는 곳이잖아. 밝으니까 거기에 애가 서 있다는 거는 애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애래.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어. 그리고 저기 송천동 거기 알아? 메가월드? 나는 조금 그 무당들한테 좀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실제로 인간 무당보다 좀 기가 세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기 딱 가면은 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음기가 좀 가득해요. 메가월드 쪽 거기 다 망하고 그러잖아. 거기 송천동 1동 들어가는 그 골목 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 거기서 귀신 봤다는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렇게 치면 나와. 송천동 괴담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 근데 거기 이렇게 차 타고 밤 10시에 이렇게 딱 가는데 버스 정류장 쪽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제 손짓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가까이서 가니까 얼굴이 없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귀신 목격담이 있는데, 근데 걔도 근데 나중에 뭐 귀신 보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왜 그러면 걔도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 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 걔도 사람 기다리고 있는 애야 원기. 그래서 그런 게 있대. 아무튼 화이팅. 화이팅. 이제 집 갈 때 생각날걸? 가로등 쪽에. 그래서 옛날에 그 고3 여자애한테 이 얘기를 해줬거든. 애 집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택시 타고 가더라. 그래서 존나 행복했어 나는. 난 내 제자가 고통스럽기로 봐. 그러니까 인생 짧아. 뛰어야지. 더 건강하게 빠르게 살아야지. 오케이. 정우 이제 혼자 엘리베이터 못 탄다. 이제. 자 계속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이 얘기 너 아버지한테 똑같이 해봐. 아버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야. 원래 그 가위 많이 눌린 사람 공감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간에 이제 김부식을 중심한 개경파 애들은 신라 계승 의식을 갖고 있어. 우리 고려는 신라를 계승해서 나온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서경은 고구려에서도 평양을 중심적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 뭔 소리야? 우리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라고 하는 계승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개경은 기득권이다 보니까 얘네 성격이 보수적이겠어, 진보적이겠어? 상당히 보수적인 거야. 기득권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서경파는 기득권이 아니니까 지금 세상 잘못됐어 다 바꿔야 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기득권 애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금나라를 계속 임금 국가로 사대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전쟁 안 터져야 되니까. 근데 서경파 애들은 뭔 소리야?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만주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금나라는 우리의 정벌의 대상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특징이야. 요거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묘청이 인종황제한테 연호 제정도 건의해요. 이 말인즉슨 연호 제정을 건의했다. 금의 신하 관계로부터 뭐 하자라는 소리야? 나오자라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 됐어? 오케이 계속할게. 자 아무튼 이 서경파 애들은 야당으로서 여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여태 이자겸이 제끼고 나서 인종황제가 굉장히 들떴단 말이야. 얄루 이제 나 황제 노릇 할 수 있다 하면서 얘 좋아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묘청이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묘청이 뭐라 얘기하냐면 황제폐하 최근에 안 좋은 일이 거듭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종황제 맞다.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궁도 불타고 제가 풍수지리설 연구해서 아는데요. 그 비밀은 그 지금 수도인 개경이 수도의 기운이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가 수도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헌데 제가 거처하고 있는 서경 평양 땅은 대화세 기운이 다 몰린 땅으로서 이쪽으로 수도를 천도하시게 된다면 주변의 36개 오랑캐가 스스로 신하가 되겠다고 복속하고 들어올 것이며 금을 정벌하여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튼 이 인종황제의 특징은 뭐냐면 애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정말? 그럼 천도해야지 해서 서경 천도할 테니까 준비해봐. 묘청한테 오더를 내려. 그래서 이 묘청하고 서경파 애들은 졸라 신나겠지. 와 황제가 우리 쪽으로 수도 옮긴데 우리 이제 기득권 된다 해서 서경에 이것도 별표치고 외워라.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크게 만들어서 인종을 모실 준비를 해요. 왜 궁궐 이름이 대화궁이라고 했겠어? 아까 묘청이가 뭐라 그랬어 인종왕자한테? 풍수지리 연구해서 아는데 여기가 대화세 땅이라 그러잖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이 몰린 땅. 그래서 이름이 대화궁이에요. 풍수지리절 입각해서. 자 아무튼 이제 인종황제도 이사갈 준비 덜 떴겠죠. 그래서 자주 서경에 행차를 했대. 근데 이 인종황제가 그 날짜 선택을 좀 병신같이 하는 사람이야. 맨날 태풍 불 때 행차해.
그리고 이제 태풍 쳐갖고 사람들 뒤지고, 그리고 대학원 근처 가면 맨날 천둥번개 이런 거 계속 쳤대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좀 민감하신 분들 많잖아. 인종이 찝찝했는데 당시 개경파의 우두머리 김무식이가 인종왕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황제 폐하께서 서경으로 행차하실 때마다 사람 되져버리고 죄 막 있고, 이거는 필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서경천도 하지 말라고 서경천도 계획을 무산시키고 써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인종은 묘청을 불러요. 뭐라 얘기하냐면, 그 서경 천도한다는 얘기 듣고 그 준비 많이 했던데 궁궐도 이쁘더라. 준비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나 안 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묘청은 개빡치지. 지금까지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묘청은 이 얘기 듣고 나서 인종왕자한테 그럼 나도 너 싫어 안 할 거임 하면서 대위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평양을 중심적으로 건국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이 1135년 묘청에 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사건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김부식에게 관군을 준 인종왕제는 이들이 1년 만에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인종왕제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자겸의 난과 묘첨의 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사 끝. 이제 후기사 할게. 고려 의종왕제 얘기할게요. 의종 때 무신들이 정변 일으켰다. 이걸 이제 1170년 무신정변 사건이라 그러는데, 무신들은 고려 전체에서, 고려 시대 전체 사회에서 계속 차대를 받았던 사회예요. 그 계층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군인들한테는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대. 그러면 우리 군인들 뭐 먹고 살았냐? 문신들하고 한관들하고 술 처먹고 놀 때 거기서 호위병 해주잖아. 그러면은 이 문신 관료들이 야 군인 새끼들아 던져줄 테니까 이거 처먹어. 떡 딱 던져주거든. 그걸 갖고 와서 집에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게 무신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고려사에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 당시 육군 참모총장 직책을 상장군이라 그래. 지금부터 하면 볼스타죠. 정중부라고 하는 70대 정도 되는 노장이 있어요. 그 문신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야. 무신들의 수염은 하도 천박해서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데, 당시 그 김부식이 최고 실권자였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김돈중이야. 이 김돈중이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무신의 수염은 천박해서 타지 않나? 그래서 횃불을 들고 정중부 상장군한테 가서 제모 하면서 이제 수염을 제모시켜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횃불 때문에 뜨겁게 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정중부가 너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김동중한테 딱으로 날리게 되는데, 김동중의 아버지가 당대 최고 권세가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이 김부식이가 자기 아들에게 손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중부를 군인들 보는 앞에서 끌고 와서 곤장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군인들은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요때 사건 하나가 있게 돼요. 요때도 의종왕제하고 문신하고 한관들이 술 처먹고 놀고 있었는데, 자, 이 세 사람들 잘 알아야 돼. 이고, 이의방, 정중부. 자, 요 애들이 무신정변 주역 3명이에요. 그래서 이고하고 이의방이 그날 호위하고 있을 때 정중부 상관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오늘 밤에 칼을 뽑아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문신 관료들하고 한관들 전부 다 주살합시다. 혁명 일으키자고 건의를 한 거야. 정중부는 이렇게 답해요. 우리 황제 폐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오늘 저녁에 개경으로 다시 황궁한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기일을 잡아 혁명을 일으키고, 만약 근처 보현원이라는 놀이터 가서 또 노신다 하면은 오늘 저녁에 칼을 뽑아서 혁명을 일으키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근데 이제 의종왕제가 다 놀고 보현원 가서 또 노신대요. 그래서 오늘 밤에 혁명이 이제 진행되기로 이미 이제 정해진 상황이야. 그리고 이 개경에서 보현원까지 행차하는 길이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가는 길이 좀 이게 힘들었던 거야, 루즈하고. 그래서 당시 20살 먹은 젊은 문신 관료도 할례라고 하는 문신이 의종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요. 가는 길이 참 루즈하니 우리 무신들끼리 이렇게 세워놓고 격투기 시켜놓고 돈 걸고 놉시다, 이런 걸 제안한 거야. 그래서 의종왕제는 괜찮다 해가지고 60살 먹은 대장군 따지면 뭐 사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60살 먹은 할아버지 이소웅 무신과 젊은 20살 먹은 청년 무신을 서로 쌈박질을 시킨 거야. 수바키 격투기를 시킨 거야. 근데 60살 먹은 대장군 이소웅은 저 젊은 애하고 싸우고 싶겠냐? 안 싸우고 싶겠지. 현자 타임 오신 거예요. 내가 저 새파란 거하고 왜 싸워? 하면서 단상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봤던 문신 관료 할례가 어디 천박한 문신 새끼가 문신 명령하는데 거역해 하면서 따구로 쳐버린 거야. 근데 이때 60살 먹은 할아버지라 다리 이미 없을 거 아니야. 따고 맞다가 단상에서 고꾸라 넘어져 버려요. 이 모습을 봤던 무신들은 진짜 오늘 저녁에 칼 뽑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셨대. 보요론에 도착하게 되자 의종왕제는 각자 이제 관료들하고 숙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몰래 새벽에 정중부 상장군이 무신들을 긁어 모아요. 보요논 장소에서. 그리고 정중부는 명령을 내려. 지난날 우리
무신 군인들을 무시했던 멸시하고 그랬던 문신들과 환관들을 전부 다 주사라요. 목을 베어다 내 앞으로 갖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 무신들이 쿠데타 일으킨 장소 자체가 보현원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른 말로 보현원 사건이라고도 통칭해서 부른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무신들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황제 명종을 운입시켜 권력을 차지하니 이 시기부터 무신 집권기라고 통칭하는 거야. 무신 집권기는 크게 초기하고 후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단 초창기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우리 군인 여러분들은 쿠데타를 계획적으로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일으켰어요. 오늘 황제가 이 선택을 하면 오늘 칼 뽑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누구한테 다 몰아줄 것인지 나란히는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 권력은 얻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신집권기 초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극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권력 자리 하나 얻어보자고 상관 막 죽이고 계속 이랬다는 거야. 권력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불안정해. 그게 특징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아무튼 요 세 사람이 무신정변의 주역이야. 근데 정종보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으면 한 명만큼 권력 자리까지 다 올라간 거야. 권력력이 있을까? 정종보는 없어. 그래서 이의방한테 권력 다 몰아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의방이 자꾸 정중부 집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렸대요. 근데 무신정을 함께 일으킨 이고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한 거야. 이의방이 자꾸 정중부 집에 왜 왔다 갔다 해? 이거 둘이 짜고 쳐서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그러한 오해가 시작돼서 사병을 갑자기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정중부하고 이의방 연합군은 이고를 주살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 그리고 정중부는 약조대로 이의방한테 권력을 몰아주려고 했는데 정중부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균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자기 친아버지지만 성격이 이해가 안 돼. 자기가 권력 중심 자리에 앉아야 그 아들은 자기가 또 권력을 이어받을 거 아니야. 이의방 삼촌한테 다 권력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불만이었던 정균은 자객을 보내서 이의방을 죽이고 정중부 아버지한테 권력을 몰아줘요. 그래서 이 정중부가 그나마 이제 초창기 때 권력 안정기를 이끌게 되는데 별표. 정중부 때 중방의 기능을 확대해. 무신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요. 이제 무신들은 나라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지난날 문신들이 했던 거죠. 근데 문신들이 지난날 나란일을 했었던 중서문화성이나 상사성 이런 관청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싫어. 왜? 자기들이 싫어하는 문신들이 옛날에 거기 엉덩이 앉아놓고 일했던 장소잖아. 그래서 이 무신의 수장이었던 정중부가 이런 건의를 해요. 원래 지난날 우리 중앙군 애들이 군사회의 하려고 만든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나란일까지 처리해버립시다. 그래서 원래 군사회의기구였던 중방이 행정기능이 추가가 돼서 최고회의기구가 돼요. 그래서 얘들아 적어. 무신집권기 때 군사업무하고 행정회의를 총괄하는 최고회의기구는 어디다? 정중부가 기능을 확대한 중방이다. 근데 이때 중방이 설치된 건 아니야. 역사 기록이 없어요. 중방이 언제 설치됐는지. 그래서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고 여태 기능이 확대된 거야. 자, 그리고 이 정중부는 어떻게 되냐? 수하 장수였던 경대승에 의해서 주살당해서 경대승한테 권력을 뺏기게 돼. 경대승은 두려웠어요. 자기 상관 정중부를 제껴서 권력 자리에 앉았잖아. 정중부를 따르는 세력들이 이 경대승 자꾸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죽이려고 자꾸 자기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호위부대 관청을 하나 만드는데 그 관청 이름이 호위관청 도방입니다. 그래서 이 도방은 뭐 경대승의 경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대승 집 지켜주고 경대승 목숨 지켜주네. 그럼 경대승은 어떻게 되냐? 뭐 도방이 잘 지켜줬나봐. 수하 장수한테 죽지는 않아요. 암살당하지는 않고 화병으로 줘. 화병으로.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자객이 들이닥칠까 잠을 못 잤대요. 결국 이 화병으로 저세상 가신 게 경대승. 그 밑에 이의민이가 권력 자리를 계승 맡게 되는데 이의민이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분이 천민 노비에 해당해요. 그 일천즉천법칙이라고 고려시대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 섞여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거든. 엄마가 노비야. 그러니까 노비 출신의 이의민이가 권력 중심 자리까지 앉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의민의 권력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이 최충원 씨입니다. 최충원. 자, 일단 최충원은 이의민을 제끼고 싶은데 병사를 일으킬 뭐가 필요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생겼어요. 자, 잘 들어봐. 이의민의 둘째 아들 이름이 이지영이야. 이름 진짜 이쁘지? 여자애 같지? 수염 덕지덕지한 테토남이에요. 예, 아무튼간에 우리 이지영 씨가요 집비둘기 하나를 키워요. 고려시대 비둘기는 무슨 용도일까? 피준 어떤 용도일까? 야, 비둘기 갖다 뭐해? 아니, 비둘기 가지고 인간이 뭐 하냐고. 비둘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고려시대 카카오톡인 거야. 메신저야.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자기 카톡이 있었단 말이야. 비둘기 이지영이 아끼는. 근데 이 카카오톡이 어느 날 출가하신 거예요. 부처님 마냥 나가신 거야 집을.
그래서 내 카카오톡 어딨어 하면서 이제 개경에서 막 찾고 있었는데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 집에 비슷하게 생긴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오해를 한 거지 이지영이가 그 비둘기 아닌데. 그래서 너가 우리 카카오톡 세볐구나 하면서 막 몇 살 잡고 싸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충원이 이걸 명분으로 잡는 거야. 자기 집사람 건드렸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유민이가 갖고 있었던 권력을 뺏어서 최충원이가 권력 핵심 자리에 앉게 돼요. 자, 이 시기부터 무신집권기 후기로 접어들게 돼. 이유, 최충원이는 권력 잡자마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반대 세력을 싹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최씨 집안에 대적할 만한 무신 집안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불안정해 안정해? 안전한다는 게 특징이야. 이해됐지? 자, 일단은 뭐뭐 도감으로 끝나는 거는 임시관청이라는 의미예요. 저거 임시관청을 도감이라 그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러면 뭐뭐 도감으로 끝나는 관청은 특정 목적을 이루면 이 관청은 어떻게 된다? 해체되는 수순을 밟는 관청이라는 소리예요. 자, 아무튼 이 교정도감 설치 목적은 초창기에는 반대 세력 제거야. 지금 이 최충원이는 이유민이를 제거하고 권력 중심 자리에 앉았잖아. 그럼 이유민이를 따르는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 다 죽여야겠지. 그래야 최씨 가문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최충원의 중앙정보부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옛날에 남산 중앙정보부 아나? 박정희 때? 거기 끌려가면 거의 산송장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 거기 끌고 가서 거기서 유명한 명언이 하나 등장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말 알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끌고 와서 거기에서 물 욕조에 몇 번 담그잖아. 그럼 모르는 김일성 삼촌은 자세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숙청하는 그런 작업하는 곳이 중앙정보부인데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최충원이가 이 교정도감의 최고 직책이 교정별감이야. 이 교정 별감 직책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하나 다 찔러요. 이 새끼 끌고 가갖고 조사해. 그럼 이제 교정도감에 끌고 와. 뭐 옛날에 물고문 같은 거는 하긴 했겠지만은 뭐 그게 주된 공무는 아니었겠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구글보다 더 좋은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지글이라고 있어. 그 인두로 지져버리면 돼. 계속 이게 지글지글 지져버리잖아. 없던 답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지져가지고 역적 죄로 어떻게든 엮어서 다 숙청했던 장소가 교정도감이야. 항상 그래서 여기선 비명 소리가 들렸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반대 세력 다 제거하고 나서 문신들하고 무신들을 다 긁어 모아요. 최충원이가.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앞으로 이제 중방에서 행정하고 군사회의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정도감에서 행정일과 군사회의를 총괄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무신집권기 후기 최고의 기구는 중방에서 뭐로 변경됐다? 교정도감으로 변경이 되게 된 거야. 됐지? 됐지? 오케이. 그리고 최충원 죽고 나서 최후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최후가 이렇게 생각해. 지난날 문신들을 죽이고 무신들이 한번 행정 업무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문신들의 역량을 따라갈 수 있겠니? 군인들이? 없어. 이제 문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왕 문신을 쓸 거면 내가 직접 뽑은 문신들을 쓰자. 해서 이 정방은 문신 인사기구야. 정우야. 인사가 무슨 뜻이야? 인사. 사람 뽑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문신을 직접 자기가 뽑기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정방에서 뽑힌 문신들은 서방이라는 관청에서 근무를 해요. 3교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자문기구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최후가 그 송나라 황제께서 뭐 서신 보냈어. 그럼 자기가 못 읽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뽑아놓은 문신들이 어디 관청에서 일해? 서방 3교대로 근무한다 그랬지. 거기 가서 야, 송나라 황제가 이런 내용의 서신 보냈는데 읽어줘.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의 행정 업무를 보조해주는 문신 자문기구가 서방입니다. 그리고 야별초라고 하는 이제 사병부대가 탄생해. 최후가 집권했을 때 고려 황제는 고종이었는데요. 고종 황제한테 가서 최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도적무리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자꾸 약탈하는 일이 발생하니 그 도적무리 소탕하기 위해서 치안부대 하나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최후의 사병부 집단이 야별초예요. 그 도적대들이 낮에 활동해 밤에 활동해 보통. 밤이지. 그래서 밤야자 써서 야별초야. 근데 이 야별초가 이거 중요해. 나중에 몽골이 침략했을 때 좌별초하고 우별초로 쪼개지게 되거든. 그리고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수군이 있는데 그 군부대가 신의군이에요. 이렇게 해서 별초를 중심으로 세 개 군부대가 연합하니 이 군부대를 뭐라 통칭하더라? 삼별초. 그래서 이 삼별초는 최후 집권기 때 어떤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특수군? 몽골. 여기까지 해서 최후. 그리고 그 이후에 김준, 이면, 이묘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 계승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안 외우셔도 되고 딱 최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고등한국사 대신해서. 최후까지만 외우면 돼. 최후까지만. 그리고 이제 밀란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그럼 무신집권기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기하고 조선시대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신난다. 드디어 조선이다. 아유. 자, 아무튼 계속할게. 자, 그 밀란이 터졌잖아.
고려 시대는 무조건 무신직 공기밖에 없어. 자, 밀란이 터지기 위해서의 조건이 있어요.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돼야 돼요. 중앙에서 계속 내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통제력이 약화됐겠지. 그래서 지방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수탈 졸라 하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화가 났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딱 3개만 외우면 돼. 첫째, 만적의 난입니다. 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지도 쪽 문제가 나올 거야. 자, 만적의 난 사료를 딱 주고 어디 지역에서 벌어진 곳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지도 고르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자, 일단 이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야. 누구 산업이라고? 최충원. 그럼 최충원은 당대 최고 권력가죠. 어디 살겠니? 고려에. 개경이야. 그래서 만적의 난은 어디서 발생해? 개경에서. 여태 만적이가 개경에 있는 노비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애가 노비인데 노비들 다 긁어 모아서 이런 연설을 해요.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는가. 이전에 우리 집주인이 권력 자리에 앉기 전에 노비 출신인 이음인도 권력 중심 자리에 앉았다.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집주인 때려 죽이고 집에 있는 그 노비 문서를 소각하여 신분을 해방한 뒤 개경성을 점령하면 우리도 권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반란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만적의 친구가 순정인데요. 이름이 좀 순정인데 얘는 또 순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만적이를 배신해. 그래서 이제 최충원한테 꼬바른단 말이야. 이 만적이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만적 일당들은 처형당해서 결국 이 반란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만적의 난이 벌어졌다 하면은 기역 개경 지역인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망이 망소이예요. 망이 망소이 형제가 반란 일으켜 공주 명학소에서. 자, 명학소면은 소로 끝나는 구역이니까 일반 구역이야, 차별 구역이야. 차별구역에 해당하지. 소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봉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음인이가 이때 당시에 권력자였는데요. 얘네들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일반 구역으로 승격시켜주는데 또다시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다시 소구역으로 강등시켜요. 아무튼간에 이때 소구역이 일반 구역으로 승격된 경우가 있었긴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라스트 이것만 하면 끝. 자,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김삼이하고 효심은 경상도 초정과 운문 지역에서 봉기를 했어. 그래서 경상도 초정과 운문 지역에서 봉기했다면 김삼이 효심이 나냐. 자,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삼국 중에 어떤 나라가 위치해 있었지? 신라. 그래서 얘네들의 타이틀은 신라를 부흥하겠다는 신라 부흥운동이 타이틀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칠게요. 끝.